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꼭 4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4명으로 줄였고 후보 간 합종연횡이 한창입니다.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오는 29일 2명의 후보를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종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투표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대선판. 본격 대선 특집 여의뷰가 시원하고 후련하게 펼쳐드립니다. 현장 기자들과 일당백 정치평론가들이 시청자 여러분을 근접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여의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40일 남았으면 이제 거의 중반에서 막바지로 막 달려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럴 때 정치평론가들 목값이 상당히 높죠. 사진 준비가 상당히 좀 많겠습니다. 보통 한 서너 개 하시나요? 하루에? 예, 뭐 그 정도인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하다 보니까 경선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방송할 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별 제대로 하지 못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면은 한 7개 정도 있는데 오늘 이거 마치고 바로 또 부산 재판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방송 일정 취소를 했습니다만, 특히 정치 시즌 우리 선배님이나 저나 아마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보다 국민의힘 패널들이 더 몸값이 높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가 3분인데 그 3분 중에서 사실 이 정치 패널들이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고, 캠프들이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는 컴팩트한 조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분이 굉장히 치열한 경합을 치르면서 하고 있고, 또 새를 많이 불리는 그런 과정들이어서 아마 그 캠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방송은 굉장히 또 많아졌고, 우리 아이뉴스 24에서도 이렇게 방송 만드셨잖아요. 각 언론사들에서 대선 특집으로 많이 방송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 정치평론가들 조금 바쁘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은 국민의 알 권리 내지 그 참정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에 굉장히 좀 유명하신 평론가시죠. 고성국 평론가. 저희가 첫 방송 할 때 그 시간에 좀 혼절을 하셨다, 방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날 오후에 제가 전화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의식을 차려서 회복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이후에는 통화를 못 해봤는데 사실 그 어떤 개인 유튜버가 특히 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훨씬 넘는 가입자가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목도가 높은, 그리고 하루에 해야 되는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 부분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구속 취소된 이후에 첫 메시지가 대통령 탄핵 여부도 더 중요합니다만, 본인을 위해서 그 오랫동안 단식하는 분들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 또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잡고 싸웁니다만, 우리가 서로 건강하고 또 국민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먹고 사는 것, 그런 취지에서는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어젠다를 잘 세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뭐 정치 패널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누구는 뭐 사고도 당했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희도 또 안전을 생각하면서 또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는 취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드린 취지는 이 정치평론가도 생방송 중에 혼쭐할 정도면 엄청난 극한 직업이다. 이런 취지로 한번 여쭤봤는데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저희들도 많이 봤죠. 네. 왜냐하면 지금 특히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슈가 어느 진영 한쪽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야 양 진영의 이슈를 보수 진보의 이슈를 다 다 보셔야 봐야 되니까. 되고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이 나름의 또 설명을 잘 드리려면 이걸 압축하고 또 논리를 또 잘 생각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늘 계속해서 이슈를 팔로잉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걸 어느 선에서 얘기해야 될지 속보 같은 거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그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럴 때가 아마 여야 그 정치 패널들 다 같이 큰 문제가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진영이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똥포를 찼을 때 그거 뭐 우리가 까는 거야 쉽죠. 그렇지만 우리 측에서 뭔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디펜스도 해주고 또 유사한 사례로 이렇게 뒷받침해야 될지 그럴 때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아마 서로 비슷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당직자잖아요. 전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했는데 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물어보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 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그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입장하고 당의 공식 입장이 다르면 어떡하지? 근데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당도 늘 어떤 입장이 일관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과거의 대변인 시절에 해왔던 입장들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입장을 확인받기 전에 제가 먼저 입장을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죠. 예. 저는 뭐 당직을 특별히 가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럽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에도 쓴소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치 패널이라는 게 뭐 어떤 당의 입장도 있지만 또 개인의 입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개인의 입장 탁 얘기하면은 또 진행자가 최진정 변호사의 개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해 주니까 많이 스트레스도 받습니다만 또 거꾸로 또 제 의견을 또 조리 있게 또 말씀드리면 그 자체로서도 또 보람도 있는 그런 직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지금 업무가 언론계도 상당히 지금 그 로드가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아까 속보 말씀하셨는데 속보 하나 또 들어왔어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옮겼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죠. 저 사위 청탁, 사위 그 취업 청탁 이 문제입니다. 내용들은 뭐 대부분 아실 텐데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제 처리한 모양이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좀 뭐랄까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아직 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냐고 말씀을 주시니까 아니, 근데 제가 당의 개인적으로,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은 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기소.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지금은 사위가 아닙니다만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이 뇌물죄냐? 전 사위가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월급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위가 받은 월급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준 돈이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그
이유를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논리다. 이거는 억지 기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또 현장에서 이 그냥 소위 이름만 걸어 놓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저희 전 사위 서모 씨처럼 실제 태국으로 2주까지 해서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고 받은 돈이 월급인 건데 네. 이 월급이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준 뇌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전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인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 대변인님께서는 절반의 진실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는 어쨌든 이 그 기소가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마 이게 만약에 예컨대 지금 그 말씀이 맞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기소를 했었어야죠. 근데 윤 대통령은 벌써 탄핵돼서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정치적 기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왜 절반의 진실만 얘기했냐라고 했지만 그 앞에 있는 절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게 뇌물이냐? 뇌물이 뭐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뭐 대가 관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뇌물을 받는 것이 뇌물죄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무슨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안 하신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타이 이스타젯 같은 경우에 사장이 누굽니까?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근데 우리 뭐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 가장 그 불쌍한 존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죽은 개고, 둘은 끈 떨어진 국회의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낙선하고 나면은 그만큼 뭐 몸값이 없다는 건데 낙선했던 그 이상직 의원, 낙선했던 의원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 사장입니다. 예. 근데 공기업 사장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직이 있습니다. 그게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에요. 1년 연봉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4억 원이 넘는 것이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의 정치적 몸집을 키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기 시절에 이런저런 사정을 통해 가지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로 낙점을 받죠. 그렇게 되고 그 무렵에 서모 씨라고 하는 이제는 이혼했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자꾸 전전이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타이 이스타젯의 저쪽 타이 태국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취직한 다음에 한 2억 원이 넘는 여러 가지 급여와 이런저런 혜택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동안 태국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이삿짐 다 옮겨주고 거기에서 월급도 다 줬는데 이런 소송할 동안 뭐 했느냐? 이상직은 나하고 타이 이스타젯에서 아무 상관없어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서 회사가 망하네 뭐네 하면서 그 직원들 잘라버리고 했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타이 이스타젯 이거 이상직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끈 떨어진 국회의원, 낙선된 국회의원한테 가장 꿀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망해가는 자기 회사에 어쨌든 게임 회사에 뭐 개발했던 사람을 비행기에 B자도 모르는 에어플레인에 A자도 관계없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막 돈 준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품 안에서 월급 다 주고 생계비 다 주고 이게 대통령 월급 받은 것 가지고 그러는 사람을 지금 이제 취직시키고 났더니만 생계비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게 나오라고 했는데 정말 서면 수사도 안 받고 아무런 조사도 응하지 않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겁니다. 본류는 아니니까요. 이 네. 내용 중요한 내용인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 대변인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류는 아니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재판 과정을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짧게 저도 한 말씀만 그냥 반론 차원에서 한 말씀만 네네네네. 드리면 어쨌든 낙선한 의원이 본인의 어떤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이 사위의 취업을 이게 뭐 대가성 있게 교환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네.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 기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뭐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으로 뭐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재판 과정의 마무리는 이 사안이 뇌물죄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부터 점검을 할까요? 4강이 발표가 됐어요. 나경원 의원은 탈락을 했고 안철수 의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찬탄 대 반탄, 반탄 대 찬탄 2대2 구도로 형성이 됐고 어제 마수토론 짝들을 지정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마다 선택을 했고 안철수 후보만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했지요. 안철수 후보는 왜 사랑의 짝대기를 이번에도 받지 못했을까? 이 내용은 여전히 좀 궁금한 면이긴 합니다만 일단 한동훈 후보를 찍은 이 후보들 전략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3강 1중, 1약 뭐 이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김문수, 또 홍준표, 한동훈 이 세 분이 3강인 것이고 이번 뭐 그 공선법에 따라서 그 당내 경선 득표에 있는 득표율이 법적으로는 공개는 안 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른바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약간 뭐 김 후보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정도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심과 민심 이거를 이제부터는 뭐 1차에서는 100% 오픈 프라이머였습니다만 2차부터는 5대5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전략이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50%에 있는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50% 하는 당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있는 건 그리고 각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확실하게 지금 당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럼 지도 밖으로 행간하라. 당심 민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 그러면은 그 홍준표 후보나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당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을 어느 정도 끼안으면서 외부로 나아가서 지금 한동훈이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민심을 끌어오는 전략.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을 지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민심을 잡고 있으면 당심을 어떻게든 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심을 갖고 있는 가장 두 유력 후보 주자인 김, 홍 특히 어떻게 보면 그 흥행적 요소를 봤을 때는 김보다는 홍이 더 강하다. 결국 그런 취지에서 내가 홍을 저격함으로써 홍 쪽에 있는 당심을 가지고 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짝대기가 어디로 갈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공략해봤자 가지고 올 카드가 그 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사랑의 짝대기를 내밀무임금을 했지 짝대기를 못 받은 것 이런 부분은 어떤 표심의 어떤 공략을 통한 심쿵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땅 따먹기 전략을 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예측되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4명 중에 1명이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민주당의 최종 후보하고 확정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경선 결과 발표 과정을 보고 순위라든지 득표를 발표를 안 해요. 이건 지금 민주당도 비슷한 똑같습니다. 하죠? 예,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공개를 하면 그 자체로 공선법 위반이 될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고. 자,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국민의힘의 경선의 기본 구도가 있어요. 예.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윤심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사람이 더 선명하냐 네. 이것을 가려내는 겁니다. 지금 탄핵의 강이라는 것은 소위 찬탄, 반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느냐 또는 반대했느냐. 그래서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지금 찬탄파, 반탄파가 2명씩 올라가는 구도가 생긴 거죠. 네. 이제 또 하나의 강이 또 있는 것이 윤심의 강이라고 제가 윤심의 말씀을 강. 드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을 책임을 물어서 출당 내지는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하지 마라.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당의 1호 당원이다. 지금 이 주장인 거예요. 이 주장이 지금 이제 맞붙은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고 예.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도 홍준표.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예.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3번을 싸워야 되는 셈이에요.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가.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상대로 나오든지 간에 명확합니다. 12.3 비상겸이 옳았냐? 그 12.3 비상겸을 해제시키려고 했던 당의 노력, 당시의 당 대표로서 나의 노력이 잘못된 것이냐? 자꾸 나를 배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신자 프레임을 적극적인 공격 자세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품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는 당이다. 예.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뭐 특히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1차 토론회 때 뭐 한동훈 후보에게 키높이 구두나 뭐 이런 좀 수준 낮은 질문 인신공격성 질문 이런 걸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규정 짓고 당심 50%에서 표를 본인이 확보해 내려고 하는 전략 네. 이런 전략적 선택들이 이제 이 후보를 1대1 지명을 하는 과정 속에 들어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특히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내일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토론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목했는데 이것이 양쪽에 윈윈되는 그래서 어차피 2명으로 압축되는 과정들 속에서 네. 찬탄파인 한동훈, 반탄파인 홍준표 2명으로 압축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에게는 치명상을 입는 그런 토론회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윤심이 또 다른 그 탄핵의 강 그걸 건너는 또 윤심의 강이 있다. 근데 지금 윤심이 얼마나 작동을 할지 이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돈 뭉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국민의힘 후보를 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맡아도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죠. 예. 실제로 어땠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건졌는지 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5천만 원 나왔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언론에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른바 민주당 쪽 빨대를 통한 그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간접적 어떤 비판에 관련된 좌파 내지 좌파 언론의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얘기 자체는 하지를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그 논의 자체가 지금 돼서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네. 저는 또 아까 뭐 그 김정식 대변인께서 탄핵의 강과 윤석열의 강 을 분리했는데 저는 그 자체가 하나라고 봅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을 밟고 넘어가느냐 안 되면 윤 대통령을 끄게 안고 가느냐 그게 바로 탄핵에 관한 같은 이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급적 그것을 이제 살라미 전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로 하려고 하니까 그 또한 어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수록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퉁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 사실 4강이라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3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두 분은 선명성 전략, 한 분은 그 절충설 전략으로 갈 것이다. 예. 무슨 말씀이냐?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선명성 전략. 김문수는 확실하게 나는 그 50%에 있는 당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네. 이 그 한동훈을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확실히 탄핵 찬성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지지층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선명성 전략으로 가서 50%를 각각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스탠스를 절충설로 갈 분이 아마 홍준표 후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리는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크게 봤을 땐 하지만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가운데 스탠스가 현실적으로 약간 모호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민심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당심도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낀 전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선명성 전략이 민심과 당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적어도 2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공략하는 이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최종적으로 맞을 것인지 누구도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국민의힘 쪽에 있는 정치평론가들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좀 선명성 전략이 득표에는 좀 더 그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2차 경선을 넘어서 3차 경선을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선명하게 나오는 김문수와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더 높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또 다른 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의 그 50대 50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심 50%도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어떤 민심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홍으로 두 명이 결선에 나갈 것이 높다.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구가 어떻게 될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도 탄핵의 간을 건너야 된다는 그런 사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또 한동훈 후보 쪽에 어떤 그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 엄호해주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차기 이번 주말에 떠면서 두 명이 나갈 때는 김문수, 한동훈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하고 후보들의 전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공감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라고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에서 힌트가 전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출당 또는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자연인 윤석열에게 탈당 제명 요구하는 건 불순한 의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뜻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밖에서 소위 그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윤어게인 신당 뭐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제외하고는 분열밖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당이 기본 입장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당에서 배출되는 후보의 입장이 찬탄일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찬탄 후보는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기본 구도를 당에선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의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탄핵 결정이 있은 이후에 당내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논의, 또 하나는 내가 윤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나는 그 단식 투쟁하겠다라고 했던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은 뭐냐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생흩사. 예. 뭐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논의도 그리고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두 줄기는 어떤 찬탄 반탄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이 당의 어떤 여론이다 이렇게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그 전통적 지지층과 또 중도층까지도 이걸 어떻게 견인할지 그 또한 뭐 국민의힘의 약간의 딜레마인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또한 민심이기 때문에 누구를 쳐내고 누구를 끌어안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껴안는 것 자체가 이른바 내란 정당이 아니냐 그런 프레임을 사실상 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아니고 그 탄핵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론의 내용에 크게 어떤 두 가지 민심을 그냥 다 끌어안고 가거든. 다만 그 속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누구냐 이거는 국민들의 손에 맡기는 그게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그렇습니다.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가겠다. 중도 확장성은 포기한 그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일단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층에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파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전에 나왔던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중도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 파면된 나고 난 이후에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지가 그렇게 많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도층에서. 그렇다면 본인 지지층 확고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만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확장성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확장성을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서 더 넓힐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대선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표마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전략인지 그건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또한 운명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양쪽의 의견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네. 예, 지금 뭐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 설이가 항상 상수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 시정연설문을 보니까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 추경 편성하고 그다음에 관세 전쟁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힘을 모아달라는 얘기였는데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이제 4명이 나온 상황에서 최종 확정되는 경선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홍준표 후보 측도 오늘 아침 방송에 김대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경선 최종 후보가 되고 한 총리가 출마를 선언할 경우 국민의힘 대선 전략은 어떻게 짜질 것인가? 빅 텐트 전략 아니겠습니까? 빅텐트. 네, 민주당은 그거를 빈 텐트다 이렇게 맞다들 하고 있습니다만 빅 텐트 전략이 이미 그 승리의 방정식이 된 것은 오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민주당 자체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위성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당과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지난 대선에서 총선에서 180석 넘는 당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껴안음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0.72%로 승리했던 케이스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과의 단일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효력을 발휘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4분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함께 빅텐트를 칠 수 있다라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 예. 이거는 두 후보의 외연 확대 전략이라고 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무도하게 탄핵을 결정했던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내란과 아무 상관없다, 탄핵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미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하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과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중도 그리고 지역적으로 호남, 충청도까지 왜냐면 충주 한시잖아요. 그리고 TK, PK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 연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쪽에서 지금 추대위원을 만들어 있는 면면을 보면은 그 추대위원장이 누굽니까? 전 무등일보 사장 광주에 있던 분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 민주당계 그리고 국민의힘 이게 TK, PK 지역적으로 충청까지 연합해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아주 강력하고 유효한 전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민의힘 경선하고 있는 주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한 놈만 때려 하면서 누굴 때리고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때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확장성을 가진 어떤 위협성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의 반응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이와 같은 빅텐트 전략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적절한 카드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자꾸 이제 민주당이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전 뭐 때리고 싶진 않아요. 본인이 입장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판을 받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왜 한덕수 권한대행만 국민의힘의 후보를 제외하고 왜 거기는 관심도 안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때리냐. 국민의힘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8분 중에 4명을 추리고 4명 중에 2명 추리고 2명 중에 1명이 이 추려지는 이 과정이 하나도 관심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 누가 나오든 결론은 한덕수 아니야? 라고 지금 모든 이 국민의힘의 지지 그 의원들이 방향을 그쪽으로 고개를 그쪽으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지금 만약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했는데 완주를 못할 가능성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완주 가능성 없다. 아니 없을 출마했지만 단일화가 제대로 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게 가정이 다 완성돼야지 성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됐다고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후보가 본인이 원치 않는 단일화 추진할 수 있나요? 당에서? 그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면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합니다. 이것이 빅텐트입니까? 그냥 단일화 아니에요? 예. 이것을 어떻게 빅텐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수 지지하는 분들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한계라는 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2016년 이때처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본인의 확실한 지지세가 있고 중도층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의 대상이 되었다면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출되는 것 이것이 빅텐트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 안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서 출마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결승에서 최종적으로 꽃가마를 타려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쪽에서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정말 경쟁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면 왜 여기에서 이 권한대행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시냐. 아예 국민의힘에 가셔서 경선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가 되시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조언을?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민주당이 지금 오늘 뭐 그 시정 연설을 할 때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뭐 아예 뭐 그냥 아무 반응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여전히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의심의 눈초리로 나오는 것 아니야? 나오려면 빨리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당장 탄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뭐 좀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관심이 없는 거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죠. 민주당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죠? 그만큼 오히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홍준표 후보와 그 한동훈 후보가 서로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반, 1시간 반 합쳐서 3시간을 지금 토론하는 이런 과정에 아마 상당히 정치적 관심이 높아서 볼 겁니다.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결정될 만큼 한마디로 그 내일로 얘기하면 결국 그러니까 4월 25일 대전, 뭐 청산 대첩,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 비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이 지금 경선 후보 토론하는데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그 경선 열차가 했고 최종적으로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 후보가 쭉쭉쭉 지지율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걸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예 출마 여부도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8명 난장이로 남는다. 지지율이 고만고만하다. 그럴 때는 국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끌어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경선 열차는 경선 열차대로 가고 한덕수 고속버스는 고속버스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둘의 경쟁력이 누군지를 국민들이 봤을 때 한덕수의 경쟁력이 높다. 그러면은 두 분이 국민 후보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 누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단일화를 해서 찬탄파와 반탄파를 융합해낼 수 있는 후보로 추대될 겁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은 감동의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짧게 그냥 반론 하나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저는 내일 있을 홍준표, 한동훈 두 분의 이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의 토론 사실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냥 재미있게 볼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도 키높이구도 보정속옷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과연 어떤 정책적 얘기를 가지고 또는 어떤 이 찬탄 반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실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궁금해서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평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넘버2로서 과연 지난 3년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좀 평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 어떤 책임을 지셨는지 부산 엑스포 유치 그렇게 떵떵거리고 얘기하다가 29표라는 그런 망신을 받고도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엑스포 죄송합니다. 잼버리 거기에 가서 화장실 청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신 거 말고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실 건지 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걸 막아내지 못해서 결국 본인이 주군으로 모시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셨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진짜로 심판을 한번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25대 대선 그리고 우리 여의뷰. 예. 국민들께서 다 보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짚어주시는 부분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들,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서 잠시 끊어가겠습니다.